3학년 여러분 안녕.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EBS 강의를 주로 보면서 그 여러 편의 융합 지문들을 봤을 텐데, 융합 5번에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요소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함께 그 이 부분만 좀 같이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서 지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불수능, 불국어를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독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아예 독서 문항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독서 문항들 중에서도 상당수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문이 길고 안에 도표나 그래프가 많다 보니까 그것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돼서 이미 안 읽으려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자, 선생님하고 지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특히 좀 많이 틀렸던 그 3번, 4번 문항, 그리고 선생님이 내줬던 활동지 내용 같이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뭘 했어야 되냐면, 지난번 며칠 전 그 수특에 있는 5번 문항을 풀어왔어야 되고, 선생님이 내줬던 그 지문 활동지 그걸 가지고 여기 이 앞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문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푸는 순서라든가 그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된다든가 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에서 문제들을 먼저 보고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문을 한 문단 한 문단씩 읽으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를 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는 이게 읽히지 않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만 선생님하고 좀 공부를 하고 갈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독서 지문은 특히 제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내용 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정성 들여서 읽어야 되는 지문이 1번 문단입니다. 그래서 1번 문단 내용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독서 지문은 전부 설명문입니다. 주장하는 것처럼 돼 있어도 전부 설명문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그 개념을 설명한다든가 정의를 설명한다든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정보들, 제목에 대한 정보, 그 설명 방법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첫 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주어하고 서술어를 많이 놓치죠. 그런데 과학 지문은 특히 이 주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면 그 주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보통 협의의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 인공 초지능으로 구분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선생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인공지능은 구분됩니다. 뭘로 구분되냐면 협의의 인공지능과 인공 일반지능, 그 다음에 인공 초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부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겠죠. 바로 밑에 이렇게 시작했네. ANI는 바로 첫 번째 나왔던 거. 친절하게 자기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서 AN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ANI는, 자, 이렇게 해서 장치들은 적용된 것들이다 했는데 중간에 문장이 하나 더 끊겨 있죠. AI는 이런 인공지능이다. 어떤 인공지능이냐 하면 특정 영역에서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래. 그러면 ANI는 이런 인공지능이고 걔는 현재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장치들은 전부 다 얘가 적용된 거래.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활동지로 줬던 그 내용이 여기 첫 번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ANI는 특정 영역에서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현재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에 다 그게 적용된 것이다. 이 내용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활동지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ANI 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좀 이따 정리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놨습니다. 가령이라든가 예를 들면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은 전부 우리한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령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거나 세계적 바둑 기사를 물리친 인공지능,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ANI에 해당한다. 자,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그러나 차이 알고 있죠? 자, 하지만은 앞 내용을 인정하고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할 거야 라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그러나는 앞 내용 무시하고 내 뒤에 게, 그러나 뒤에 게 더 중요하다라는 표시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하지만 ANI는 특정 영역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거를 위해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제일 많이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서 특정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자, 이 내용은 지금 그 문항 중에서 1번 문항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1번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틀렸던 3번 문항과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4번 문단입니다. 자, 니은의 홀수의 값을 그 홀수의 K 값을 설정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K는 짝수면 안 되고 홀수여야 하는가가 여기 내용에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과 같이 가상의 원을 K개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K개의 학습 데이터 중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해져 있는 그룹을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룹으로 간주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그림이 지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자, K가 1일 때 자,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 별표를 받았습니다. 기계 입장에서 얘 별을 받았는데 이 별이 네모와 가까운 것인지 세모와 가까운 것인지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별을 중심으로 해서 K가 1인 경우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을 넓혀보니까 네모가 한 개가 있네. K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근사치에 있는 얘가 네모니까 네모 한 개짜리가 네모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별표는 네모랑 가장 가까운 애네 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분류하려는 데이터 별표를 받았는데 자, K가 3개였어. 그러면 별을 중심으로 해서 3개를 이렇게 세 개만큼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네모가 하나고 세모가 2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네모는 하나인데 세모가 2개네. 그러면 별표는 누구랑 가장 가까운 거야? 세모랑 가장 가까운 거죠. 세모랑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거죠. 그러면 별표는 당연히 컴퓨터가 생각할 때 진달래에 가장 가까운 거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 지문에 보면 그 K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홀수로 설정했을 때, 짝수로 설정했을 때, 이런 게 막 나오죠. 근데 만약에 K가 2가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다행스럽게 별표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을 꺼었더니 K가 2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요렇게 돼버리면, 세모랑 가까우니까 얘는 그냥 세모네, 진달래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잡혀온 경우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2개를 집었는데 하나는 네모고 하나는 세모네. 그러면 얘가 철쭉이라고 봐야 돼? 진달래라고 봐야 돼?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다수결할 때 학급에서 학급 T나 이런 거 정할 때 손 들어봐라 했을 때 똑같은 수가 나오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홀수인 경우에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니까 저게 다수결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K는 짝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K는 전부 다 홀수로 설정을 해야만 얘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표에 숨겨진 내용이었습니다. 3번은 이렇게 그 판별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4번 문항과 관련된 그 4번 문항 보기에 나왔던 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 볼 때 이거 사실 수학 할 때도 많이 보고 과학 할 때도 많이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X축하고 Y축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에러율과 자, 여기 너무 작게 보여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X축은 K로 나옵니다. 그러면 K 값에 따른 에러율입니다. 자, K 값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에러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지금 이 그래프에 표시를 해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K가 1인가 3인가 두 개만 봤었죠. 자, 그런데 K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보통 X축은 왼쪽에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숫자가 커져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였습니다. 저렇게 긴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우리 아까 그 표에서 한번 봤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숫자가 커지는 경우에는, 자, K 값이 111인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에러율이 어떻게 돼? 자, 학습 에러, 검증 에러 두 개가 다 굉장히 높은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K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러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A 영역과 B 영역, C 영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지문 속에는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자, A 영역은 이거 6번 문단에 있던 거죠. 자, 언더 피팅, 오버 피팅, 노멀 피팅 세 가지 영역을 지금 이 그래프에 담아 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인식을 못 한다고 했었죠. 변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변별이 안 되는 그거는 전부 A 영역에 해당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일부러 우리한테 헷갈리라고 A 영역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지문에 보면 이 A 영역은 뭐라고 읽어냈어야 돼요? 언더 영역이었죠. 자, 언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B 영역은 우리 지문 그 6번째 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게 노멀 피팅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숫자가 57에서 11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K가 11부터 57까지 왔다 갔다 해도 에러율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K 값이 11부터 57까지는 그냥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노멀 피팅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오류가 많다가 노멀 피팅으로 맞춰나가게 된다고 지문에, 6번 지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버 피팅의 경우에는, 자, 노멀 피팅보다 에러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K가 선택한 데이터의 수가 너무 작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 6번 지문에 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K1에 가까울수록 잘못 입력되거나 극단적인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그게 바로 여기 오버피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지문을 보시면 4번에 그 문제, 그 선택지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B 영역은 학습과 검증 에러가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K 값이 여러 가지이므로 데이터 판별을 위한 데이터 특성을 찾지 못한 상태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언더가 찾지 못하다가 이게 에러율이 거의 동일해지는 그 노멀 피팅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값이, K값이 11부터 57일 때 노멀 피팅
에러율도 거의 균등하게 비슷비슷한 데이터를 찾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와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선택해서 읽으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활동지에 선생님이 지문 활동지 구분해서 보여줬던 거 내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발달 단계에 따른 인공지능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지문에 자, 발달 단계에 따른 인공지능의 종류를 정리하는 활동지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ANI에서 AGI, 그 다음에 ASI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문에 ANI의 특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지, 그지? 특정 영역에서만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1번 문단에 나왔습니다. 현재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제품은 전부 다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 문단에 가면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GI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갖춘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7번 지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7번 지문에서 출현 가능성과 시기를 아직 예측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나타날지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향상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AGI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향상을 계속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ASI로 발전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체적인 지능 폭발에 의해서 갑자기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문단의 이 글의 마지막에 ASI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 학자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일단 등장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 전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 미래 학자들의 주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주장하는 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래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를 한 겁니다. 소개하는 설명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KNN 모델의 구성에 대해서 6번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표였습니다. 자, 맨 먼저 언더피팅입니다. A 영역에 해당되는 거였죠. K가 커서 의사결정 경계가 둔감하고 데이터 분별의 변별력이 낮아지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특성을 찾지 못하는 것은 언더피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또는 검증 시 에러율이 대단히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던 표 기억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멀 피팅에서는 학습과 검증 시 에러가 거의 동일하게 B 영역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에러 비율이 가장 낮은 값의 상태를 갖는다라는 게 나와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버피팅은 맨 오른쪽에 있던 C 영역이었습니다. 자, K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데이터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에러는 낮지만 검증 시 에러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학습 에러가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에러율은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ABC 그래프의 각 영역들은 전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영상하고 같이 융합 5번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과제로 올려뒀습니다. 자, 그 과제 확인해 보시고 꼭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